정말 여기저기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괴상한 일을 겪은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참을 수 없는 금질거림에 이 채널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저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우리 신우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말리는 신우가 원래 제일 밉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신우는 말리는 신우의 수준을 넘어선 아주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연예인이었습니다.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왜 시작부터 욕을 했는지 100% 공감하실 거라 생각해요. 우리 신우는 정말 잘나고 멋있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죠. 적어도 저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 겉모습만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저에게는 또 어떻게 잘해줬는지 아이고 제가 멍청한 것도 한몫 있긴 했지만 우리 신우가 사람을 잘 믿게 하는 말투가 또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 신우는 해외 출장이 참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해외로 갈 때마다 저에게 꽤 좋은 선물들을 많이 사주었어요. 면세점에서 파는 비싼 화장품도 사주고 그 나라에서만 파는 기념품들도 사주는 등 사람이었죠. 저에게는 둘도 없는 신우가 있고 매번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 정도로 꼭 선물을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아이고, 그래봐야 10만 원 안짝이었던 마음이 감사하지 않겠어요.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 신우랑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며 친하되겠어요. 다들 대면대면 하거나 말이 신우가 막 아니면 더 밉다는 말이 나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러겠지만 사실 저는 시어머니랑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사람이 깐깐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많은 상처를 받았고 화도 많이 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신우가 중재를 많이 해주었죠. 엄마는 자꾸 새언니에게 뭐라고 하면 나중에 국물도 놓치게 되겠어. 그래서 엄마가 언제까지 힘쓰고 사람을 주무르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도건 노인이 되어서 질질 짜지 말고 지금부터 성격 죽이고 언니를 잘 대해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챙겨줄 사람은 언니밖에 없거든요. 언니도 우리 엄마 성격 같은 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슬슬 적응할 때가 됐잖아요. 너무 마음에 여겨주세요. 담아두지 말고 툴툴 털어버리는 성격이라서 그게 잘 안 되면 어디 가서 소리를 질러도 되고 오빠를 쥐잡듯이 잡든지 해야 해요. 그렇게 말이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연습도 좀 하고 우리 엄마가 하는 말에 반은 그냥 한마디 더 내뱉고 싶어서 하는 의미 없는 말이거든요. 알지요? 너무 상처받지 말아요. 제가 언니 편을 들어주는 건 안다고요. 시어머니에게 대신해서 말을 해주고 제 편을 들어주며 위로해주는 신우한테 저는 참으로 고마움을 많이 느꼈죠. 저희 남편은 워낙 주대가 없는 인간이라 이리저리 휘둘리기 바빴는데 그나마 신우가 있어서 다행했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신우가 있나 없나 궁금해하면서 갔으니까요. 저는 신우랑 정말 둘도 없는 단짝으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하다 보니 우리 신우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도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을 일일이 따지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상하게 정의하고 호감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기적으로 보일지라도 저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에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제가 신우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신우에 대한 바람이 되었으니까 남편이 이 사이에서 질투하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참 이상하다 하면서 어떻게 잘 섞일 것 같지 않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리냐고 신기해하기도 했어요. 신이 저에게 보여주는 마음처럼 저도 신우에게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신우가 그런 말을 저에게 하는 것을 자주 봤어요. 언니, 저는 해외에 자주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백화점 같은 곳이나 아울렛 같은 곳을 구경하는 일도 많아서 알게 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명품백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 몇몇 나라들은 말이야. 가격이 너무 싸서 깜짝 놀라는 수준이라고 해. 나도 그래서 이번에 동남아로 갔을 때 몇 개 샀어. 거기 가면 거의 반값에 세일하는 것처럼 팔거든요. 명품백을 이런 가격에 사니까 한국 백화점에서 파는 건 비싸서 못 사겠다. 같은 모델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정말. 그러면서 저한테 명품 가방을 보여주면서 예쁘지, 예쁘지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그런 쪽에는 크게 관심이 없긴 했는데 신우가 하도 자랑을 하니까 이제는 보는 눈이 생긴 건지 뭔지 눈에 자꾸 밟히더라.
저렇게 비싼 가방을 어디다 들고 다니겠냐 했는데 하나쯤 있으면 친구들 만날 때에도 들고 가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보니까 쟤를 제외한 친구들은 명품백 하나쯤은 다 들고 다니더라고 해요. 저도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죠.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아가씨, 이번 가방은 가죽에서 광택이 좌르르 나는 것이 진짜 예쁜데요. 이런 가방은 얼마나 하나요? 너무 예쁘다. 사이즈도 딱 아다한 것 같아요. 어디서 사오셨나요? 친구들 만나러 다닐 때 들고 가면 좋겠다. 이런 건 진짜 비싸다고 봐도 되겠어요. 명품 같아 보이긴 해요. 여기 로고 붙은 것도 예쁘고 아오, 너무 잘 샀다. 우리 새언니가 가방을 찾던 중 보니까 보는 눈이 확실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언니 베트남에 잘 아는 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정품을 엄청 싸게 팔아요. 뭐 떠 보니 중국인 것 같아요. 언니도 이 가방 좋아해서 알잖아요. 중국에서 샀는데 중국 티 절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새 것과 다름없는 중고 제품이라고요. 그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무 좋아요. 중고라면 확실히 싸게 팔릴 것 같네요. 근데 그래도 명품 이름 갑이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싸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 저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가씨 진짜 부럽다. 아가씨가 아직 결혼을 안 한 채라서 이런 가방도 사고 싶으면 쉽게 할 수 있겠네요. 나처럼 결혼해서 이것저것 생각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 가방도 마음대로 못 사게 돼요. 그래서 젊을 때 많이 사놓아야 돼요. 명품 가방으로 투자한다는 말이죠. 명품 가방 가격은 올라갔다가는 내려오지 않아요. 조금 더 저렴하게 사서 나중엔 더 비슷한 가격에 파는 것이 거의 전부인데 나도 돈이 부족해지면 가방만 팔아도 돈이 많이 들겠네요. 경제력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자랑질을 듣고 있어서 저도 조금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누구나 명품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겠죠. 여자들이라면 몰라도 사람의 등급을 매기거나 집안 형편을 나타내는데 명품을 사용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명품 백에 대한 욕망이 갈수록 커졌어요. 결국 남편과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남편은 돈을 많이 벌진 않았지만 월급을 받아 노후 자금을 마련할 정도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정도였죠. 그런데 아직 내 집을 마련하는 일이 남아있어 서로 아껴가며 살기로 약속하고 돈을 저축하면서 전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벗어나는 날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나라에서 살면서 본인 명의로 집이 없다는 게 조금 서러울 때도 있잖아요. 전세 기간이 외국처럼 평생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값이 워낙 요동을 치니까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내 명의로 된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도 결혼 생활하면서 이사를 한 번 갔었는데 전세 계약이 끝났다고 이사를 나가라고 하는데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짐 싸고 버리는 것도 그렇고 집주인 마음에 들게 살아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친정이나 시댁에서 조금만 지원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저희 시댁이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본인들 명의로 된 2층짜리 주택은 있는데 동네가 외곽적이기도 하고 집이 엄청 낡고 오래되어 있습니다. 집이라는 가치가 대단하지는 않았고 시부모님 두 분은 목숨 부자하시면서 살고 계시는데 자식들에게 집을 톡톡히 사주실 수 있는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은 결코 아니셨어요. 우리 친정은 시댁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편이긴 했지만 이상하게 친정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조금 민망하고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시댁에서는 돈 한 푼 지원해주지 않는데 우리 친정만 손해보라고 도와달라고 하기가 마음에 키지 않을까요? 물론 친정 부모님께서 먼저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적은 많았지만 그때마다 제가 거절을 했어요. 자식에게 해주고 싶어 한들 우리 집에서만 해줘야 할 이유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남편도 시댁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저희 친정에 가면 제가 사전에 한 것도 있었어요. 우리도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돈을 모으고 있긴 한데 아무리 티끌을 모아 태산이라 하지만 이거 너무 틸인 것 같아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곳에서 조금만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집이라고 어디에 여유가 있겠어요? 솔직히 시집 볼 때 시댁에서 받은 것도 없는데 우리 집에만 해달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둘이 열심히 벌어서 해내자. 그게 더 뿌듯할 수도 있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다 양가에 나중에 떵떵거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어느 집에서 도움을 받으면 평생 갚아야 할 것 같은 기분에 시달리면서 살게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당신 말이 일리가 있긴 한데, 아이,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고 장인, 장모님이고 사는 게 다 빠듯한 처지라서요. 도와줄 바락에서 그런 식으로 남편에게 은근히 불편하다는 의견을 내면 줄개 없는 우리 남편은 또 제 말을 고집하기를 들어주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왜 안 도와주시고 싶으신지도 이해해 주시려고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제가 먼저 결코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도와주겠다는 말에 대해 거부했어요. 아마도 저가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뒤통수로 도움을 받아가면서 큰 돈을 쓰지 않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명절 때 용돈을 드리지 않고는 모자라면 돈을 받아야 했는데 그것이 염치에 어긋날 정도로 느껴지기도 했고요. 이렇게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1년 더 지난 어느 날에는 우리 부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있었어요. 청약이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완공까지는 약 2년 정도 남았다고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잠금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어요. 또한 입주 옵션을 정하기 위해 한 번 방문하여 결정하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혼동스러울 정도로 현실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기쁨을 느끼기도 했지만 잔금을 치르기 위해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왔어요. 이런 이유로 결국은 이런 소중한 기회를 포기할 수 없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기로 결정했어요. 남편과 함께 정말 행복했고 내 집을 마련해 나가는 이 꿈을 펼치게 되어 기쁘게 생각했어요. 입주를 할 아파트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건물이 점점 완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고요. 중반에 이르러 집 마련을 실현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삶이 펼쳐지는 느낌이 들어서 온통 좋고 행복했어요. 다른 이야기를 듣면서 신혼 때 집을 사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 부부는 양가의 도움 없이 우리 노력으로 구입한 집이어서 특히 뿌듯했죠. 청약에 당첨되어 대출로 집을 마련한 사실을 양가에 알리니 오랫동안의 노고에 대한 축하의 말을 전해주셨어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해져서 남편과 함께 생각해야 할 때가 왔어요. 옵션 추가 비용으로 인해 부등비가 굴러가게 되었고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모든 돈도 다 털어버린 상태에서 1,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결국 양가의 말을 듣기로 한 후 시댁에서는 당연히 돈이 부족하여 거절을 했고 친정에서는 고민 끝에 빌려주기로 결정했어요. 옵션비 1,500만 원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쉽기는 해도 저희가 대신 갚아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옵션비는 언제까지 송금해야 하는지는 최대한 논의를 끌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주 안에 송금을 해드릴 테니 빨리 가서 계약을 처리하고 오세요. 장인님, 정말 감사합니다. 처리할 방법을 막막했는데 이렇게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치신다고 하십니까? 존경스럽습니다. 공공만 원이라는 작은 금액이 아니라 꽤 큰 돈인데도 제가 이 은혜를 평생 갚겠습니다. 장인님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 새집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보태주신 옵션비도 평생 마련해두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는 홀가 마음으로 옵션 비용까지 모두 할 수 있었고요. 아파트의 모습이 점점 형성되어가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보면서 기다리지 않은 날이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공이 완성되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며 전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우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이번에 해외 출장을 가는데 지역이 바로 베트남이지만 그 가게를 기억하고 있지요? 가방을 싸게 판다고 했던 게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 지역이라서 한번 들러볼까 싶은데 언니는 뭐 살 거라던가? 가지고 싶은 게 없어요. 가격이 진짜 저렴해서 하나 구매해도 되겠다니까? 나중에 팔면 산 거보다 더 받을 거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앞에 명품 가방이 아른거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다른 것보다 더 그 명품 가방이 당기게 된 건 저희 친정 엄마의 생신이 곧 다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번에는 좀 좋은 선물, 값비싼 선물을 해드리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럴게 저희 아파트 옵션비까지 떡하니 보태주셨는데 제가 그냥 짜잘한 선물을 드리면서 입을 싹 씻으면 도리가 아니잖아요. 때마침 신우가 명품 가방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고
겸사겸사 괜찮겠구나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아가씨, 어른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한 가지 명품백도 팔기도 하지만 너무 어린 사람들이 들기에 적합한 사이즈의 큼직한 디자인의 가방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파는 가방들 중에 언니가 반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반갑 이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생각하던 모델이 있으면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웬만한 브랜드들의 가방이 대부분 있을 테니 사진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거예요. 저는 서둘러서 검색해서 대략적인 디자인을 보여드린 건데 그런데 전 가격이 35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격이 나와서 그랬어요. 그 가격을 보자마자 숨이 막히더라고요. 손에 들고 다니는 가방에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살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도 반값 이하로 생각하시길 바래요. 하니까 한 200만 원까지는 안 가겠지 싶어서 신우의 말을 기다렸죠. 아, 언니, 이거 딱 보니까 대충 18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가방 디자인도 요즘 나오는 게 아니기도 해서 별로 안 비쌀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 사야 돼요? 180만 원이요? 어우, 그 정도면 가격이 정말 괜찮네. 지난번에 아가씨가 가방 보니까 완전히 새 것처럼 포장까지 해서 주던데 우리가 대출금 갚을 게 많이 있고 하긴 하지만 이번에 진정해서 큰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선물은 챙겨도 될 것 같아서요. 아, 그 옵션비 말하는 거죠? 좋지. 이런 가방 하나 있으면 딸이 사준 거라고 자랑하기도 좋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줄 테니까 사돈 어르신께 하나 사야겠네요. 드릴까요? 그럼 결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해외에서 구매하는 거지만 무이자 할부, 뭐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뭐라고요? 언니, 무이자 할라니? 아니라면 이렇게 저렴하게 팔고 있는데 카드 결제가 되겠어요? 할부는 당연히 안 되지. 무조건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해요. 나한테 원화로 주시면 내가 환전해서 가져가서 살게요. 그러면 이 디자인으로 다가 빼주시겠어요? 아, 그래요. 아가씨, 말 듣고 보니까 할부가 되는 게 이상할 것 같긴 하네요. 큰맘 먹고 비상금 털어서 우리 친정 엄마 생신 선물로 사주어야지. 상태 꼭 좋은 걸로 부탁해요. 포장도 꼼꼼하게 해서 주시면 내가 아가씨만 믿고 사는 건 알아주실 테죠. 이런 걸 사보는 게 처음이라서 나도 잘 몰라서 그래요. 언니, 정말 걱정도 팔자다. 아,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포장까지 해서 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좌 정보는 문자로 보내놓겠습니다. 거기로 180만 원을 보내주세요. 저는 정말 큰 마음을 먹고 가방을 사기 위해 돈을 신우에게 송금했고 신우가 출정이 끝나자마자 저에게 포장이 된 가방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출장이 끝나기가 무서워 달려왔다고 말했는데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 가게에서 가방을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가격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깎아서 180만 원으로 샀다고 들었는데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의 생신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가방을 선물로 받았고 온 가족들이 부러워하는 얼굴을 했어요. 우리 엄마도 정말 기뻐했고 뿌듯해했는데 살면서 이렇게 효도를 해본 적 없었나요? 싶어서 부끄러운 마음까지 들었어요. 처음은 어려운 거죠. 두 번째부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 후에도 신우에게 종종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가방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지갑이나 허리띠 같은 것도 싸게 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갑이 누더기처럼 해주고 있어서 제가 쓸 지갑이랑 남편이 쓸 지갑이나 명품 허리띠 같은 자잘한 액세서리도 부탁을 했어요. 모든 물건이 명품 공식 매장에서 파는 가격의 반값밖에 안 되는데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제가 제일 큰 마음을 먹은 것은 꼭 가지고 싶었던 아주 작은 명품 가방이 하나 있는데 신우가 그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을 보니 그 가방은 사이즈가 작아서 100만 원 정도면 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듣고 그 가방을 사기로 결심했어요. 그때 나는 나의 30만 원짜리 지갑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 가방을 꼭 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사실 그 가방은 300만 원 가까이 하는 가방이었는데 100만 원이라니 3분의 1의 가격이 아니에요. 아이 정말 이 가방이 100만 원밖에 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런지 웬일이야. 진짜 나이.
가방은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싶어서 계속 눈여겨보았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부탁을 했을 텐데. 아가씨, 제발 이걸 꼭 사주세요. 오늘 집에 가서 100만 원을 송금해 드릴 테니까 출발할 때 언제 갔다고 했지? 아이, 빨리 사고 싶어. 정말 시원하게 웃으며 사주겠다고 했어요. 출장을 다녀와서 쇼핑백 2개를 내밀었어요. 하나는 알겠는데 나머지 하나는 뭔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신우가 저희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가 나한테 정말 잘해주잖아요. 사실 오빠가 내 친오빠 같이 느껴지는 날보다 언니가 내 친언니처럼 느껴지는 날이 더 많다니까요. 연니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서 나도 연니한테 선물 하나 해주고 싶어서 하나 더 사왔어요. 가방은 취향 타긴 하지만 구두는 평범한 디자인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구두 하나 사왔어요. 놀래서 상자를 열어보니까 명품 로고가 떡하니 박혀있는 값비싼 구두를 저에게 사다 준 게 아니겠어요? 사이즈도 어째서 맞춤 사이즈 같던지 제 발에 쏙 맞는 게 너무나도 예쁘더라고요. 저는 신우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에 연신 뱉으면서 인사를 했죠. 내가 이제는 뭐 이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예쁜 구두를 신고 나갈 일이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우리 아가씨가 사다 주신 구두를 신고 다닐 거예요. 아우, 정말 어쩜 이렇게 좋은 눈살을 가졌는지 마음에 쏙 드는 구두예요. 너무 고마워요. 서로 멋진 구두를 주고받으며 몇 달 동안 어느 날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가 입이 귀에 걸려 이야기를 하신다. 네, 신우가 말이에요. 드디어 결혼 날짜를 잡을 것 같아. 그동안 연애를 해도 숨기고만 있었는데 드디어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시켜줄 거라고. 정말로 노천기 집에 시집 못 가겠나 싶었지만 잘 됐지. 아무래도 직업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직업 세상에는 이렇게 우수한 남자가 있는 줄이야? 우리 딸은 능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당연히 실제로 어울리는 남자를 만났겠지. 어머나, 그가 직업이라고 하니까 의사나 판사, 변호사, 어떤 것이냐? 우리 딸은 진짜 운이 좋네. 드디어 결혼을 한다니. 우리 딸은 결혼에 대해 별로 흥미가 없는 줄 알았어. 그녀는 우리 딸 같은 누나가 시집을 가지 않으면 그게 국가의 큰 손해라고 말하지. 하지만 회계사는 아니라 해도 회계사라면 감사도 할 수 있지. 맨날 이상한 동남아에 출장을 보내는 회사에서 그렇게 일하다가는 곧 정착해 가도록 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싶은 것이죠. 맨날 첫날부터 해외로 출장을 보내고 월급을 별로 드는 데 좋다고 생각하고 다닌 것이 뭐가 그리 좋은지 정말로 잘 됐네. 인사드리러 오실 때 저희 부부도 시댁으로 함께 와요. 평일이면 시간을 내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요즘은 일이 워낙 바빠서요. 근데 어머님 표정이 왜 이따가 저따가 하시는지 한숨을 계속 푹푹 내쉬는 것 같고 뭔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에휴, 아이고, 상견 내 자리에 참석해도 돼요. 그나저나 걱정이 아주 쉽게 해소되지 않는데요. 회계에서 사위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우리 집안이 너무 모자라는 느낌이 들어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날씨가 바뀌는데 돈을 더 사용해야 하는 형편도 아니면서 막상 고려해보면 어려운 겁니다. 아이고, 어디 한번 복권이라도 당첨되면 걱정 하나 없이 살 수 있겠는데 말이에요. 그런 걸로 걱정하시고 계신 게 뭐예요? 아가씨가 잘 처리하실 거예요. 우리 아가씨는 생기가 넘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라 이런 부분에서는 잘할 거라고 봅니다. 회계사이지만 모은 돈이 많을 테니까 미리 준비할 어려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늘 한숨을 쉬며 걱정을 하시다가 의도적으로 밝게 웃으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급격히 화를 냈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며 이상한 말을 내뱉는 것은 마치 머릿속이 텅 빈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요. 물론 회계사에게 시집 가는데 뭔가 하나 준비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아무리 뭘 해도 돈이 없는 거니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신우가 결혼하러 가는데 적어도 도와줘야 할 것 아냐. 말이 돈이 되거나 돈을 주거나 사람이 홀로 앉아 구경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동안 8개월이나 남아있으니까 그동안 목돈을 좀 마련해보는 게 어떨까요? 너희 아니면 누가 우리 딸을 책임지겠습니까? 아니면 아가씨가 시집가는 비용을 왜 우리 부부가 마련해야 하죠? 우리도 몇 달 뒤에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면 이사 준비도 해야 하고
가구와 전자제품도 새로 사야 하며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 텐데 아가씨에게 결혼을 축하하는 선물을 굳이 두둑이 내야만 됩니까? 집들이 선물로 전자제품 하나 드리면 될까요? 저도 상대방 집안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안끼리 너무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 딸이 물리는 일만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비슷하게 준비해야 하니까 너희도 돈을 좀 마련해 보세요. 아, 지금부터 부지런히 모으면 우리 딸의 결혼식 비용을 마련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황당했죠. 우리라고 뭐 돈이 화분처럼 샘솟는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러하다. 그렇지만 어디서 목돈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러나 말라. 돈이 없다고 했던 시댁의 말과는 달리 신우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을 지켜보니까 어마어마했다. 회계사가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초호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돈이 있는 것 같아도 없고 없는 것 같아도 있는 거라는데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신우가 최근 시댁의 말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보니 조금 이상하다. 어쨌든 시간이 흘러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 아파트는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었다. 우리 가족은 한 달 뒤에 입주하기로 했는데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 문제 때문이었다. 사실 한 달 동안은 가구를 가져다 놓고 천천히 청소도 하면서 딱 될 것 같았다. 그렇지 않니? 부인님. 소파를 여기 새로 살까요? 요즘에는 기역하는 형태로 많이 배치한다고 하던데 거실을 화사하게 보이기 위해 화려한 색상의 것을 선택한다는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냉장고도 새로 사야 할 것 같은데 아이고 돈이 나가는 일이 많은데도 이미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면 기분이 좋지 않나요?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가구를 모두 새로 사야 하는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당신이 매우 기쁜 것 같아 보여서 진정시키려면 어떨까요? 당신의 반응이 왜 이렇게 시무룩한지 모르겠어요. 이사하기 싫어하는 거라도 오직 제가 가득 들뜨고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당신도 정말 좋아하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면 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당신이 현재 너무 흥분하시니까요. 그리고 굳이 가구를 새로 사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갖고 있는 것 가져가는 게 어때요? 새 집에 이사 갈 때 낡은 것들을 그대로 들고 가자고 아이. 가구들,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샀던 것들인 걸 알아? 30대 초반에 산 거라고. 우리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이걸 그대로 들고 가자니 나는 싫어. 가전제품이나 가구들 제대로 10년 이상 된 것들이라 남아도 너무 먼 것 같아. 또 내가 지금 사면 지금 아니면 언제 사 냉장고나 소파 같은 것들 새롭게 사기가 애매하잖아. 이사 갈 때 새 것으로 바꾸는 거지. 아이 참, 새로 살 필요 없다니까 새거나 지금 있는 거나 다 비슷한데 뭐하러 기능만 제대로 하면 돼. 디자인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디자인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니까 있는 거나 쓰자. 나도 기존의 것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긴 한데 이런 것 하나하나 새로 사면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쩌겠어? 핸드폰 사용하는 것들도 아니고 생각 좀 하고. 말에 그렇게 하면서 살짝 인상을 떨어뜨리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는 남편도 이사를 가는 것에 정말 진심이었어요. 저만 신이 났나 싶어서 살짝 실망했어요. 사실 저는 이사를 가는 척도 바라던 건데 아이들 방 가구까지 싹 바꾸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바꿀 거라고 하는 거죠. 아니야, 무슨 말만 해도 다 사치다. 사지 말라고. 나중에 해보자고 하니까 혹시 뭐라도 저렇게 했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해요. 내가 어디서 돈을 쓰겠어? 다 마누라랑 자식들한테 쓴 거지. 가구들 새 것으로 다 바꾸고 어디에 두고 사용할 건데. 아이야, 그것 다고요. 칠하니까 남편이랑 그렇게 집안 가정 가구 문제로 살짝 다투고 성질이 나서 평소에 내 편 잘 들어주는 신우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신우가 곰곰이 제 말을 듣더니 그러더라고요. 오빠도 돈 나갈 일이 많고 큰 돈이 나가다 보니까 많이 부담이 되어서 그런가 봐요. 언니가 그냥 한 수 잡고 천천히 바꾸는 건 어때요? 하나하나 야금야금 바꾸면 눈치 없는 우리 오빠는 깜짝 세게 모를거려. 천천히 바꿔요. 그래도 안 늦지 뭐. 당장 새 곳 사도 유행 금방 지나가잖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뭐 신호까지 남편 편을 슬쩍 들고 그러니까 제가 뭐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아파트 입주 날이 다가올수록 신우의 결혼식도 다가왔는데요. 신우 결혼식 준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와 정말 돈 많이 쓰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쯤에서 결혼식인 것 같은데 우리 이모 막내딸도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식장에 갔었는데 신우가 사준 구두를 신고 가는데 아이 글쎄. 그 구두 굽이 대강 부러진 것 같아요. 아, 정말 오늘 무슨 담이라도 하려나 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급하게 불러서 시댁으로 방향을 틀게 됐어요. 아무래도 불안하다 싶었는데 아이 글쎄. 시어머니가 저에게 급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너 혹시 뭐 모아둔 돈이라도 있니? 우리 딸 결혼하는데 예단비를 주어야 한다는데 우리한테 그 큰 돈이 갑자기 어디에 있겠어? 내가 몇 개월 전에 너한테 그 돈 좀 마련해 달라고 했잖아. 아니요, 어머님. 왜 예단비를 저한테서 찾고 그러세요? 아가씨도 돈 잘 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게 찾지 말고 아가씨에게 직접 찾아보라고 하세요. 얘는 우리 딸이 돈을 잘 번다고 생각했는데 뭘 그렇게 잘 벌어? 출장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지 돈은 잘 못 벌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희가 좀 보태라. 2천만 원 정도는 주어야 한다고 하던데 그 돈을 언제까지 마련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그래도 신우인 결혼한다는데 입 씻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 돈 좀 마련해보라고 어머니께 말해봐라. 상식적으로 말해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이제 와서 대뜸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주겠어요?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이사갈 집에 옵션비 1,500만 원도 없어서 진짜 집에서 받아왔던 거 기억 안 나시나요? 아가씨에게 줄 돈이 있었다면 친정에서 받은 돈부터 갚았을 텐데 저희 부부의 돈을 가져다 줬잖아요. 돈에 대해 언급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돈을 갚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이사갈 때 필요한 돈을 주신 거라서 그냥 해도 너무해요. 친정에서 자식들에게 건네준 돈인데 왜 돌려달라고 치사하게 신우가 선물해준 명품 구두 굽이 부러졌는데 시어머니가 돈을 내놔달라 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우리도 돈 없으니까요. 어머님은 정말 너무하시네요. 결혼 때 아가씨에게 돈을 못 해주려는 말 안 하셨잖아요. 게다가 어머님 아버님도 돈을 보태주신 적 없는데 왜 우리가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아가씨 결혼식에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아가씨만 챙기시면 우리 부부가 서운해요? 사위 사업 회계사님. 너랑은 아주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 내가 회계사나 판사, 검사였다는 말이 나왔지. 회사나 다녔던 적도 없겠지. 그나마도 그만두는 거지. 결혼하자마자 일 그만두는 여자들이 있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던데 내 며느리가 그럴 것 같아? 애 둘 낳고 사느라 어쩔 수 없이 경력 단절된 거라고 생각해?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 제가 회계사였던 것도 돈이 한 푼 없어서 결코 도와줄 수 없을 때였던 거 기억해. 왜 도와줄 것처럼 말을 하세요? 아니면 그걸로 만족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결혼식에 너무 큰 돈은 못 보겠어? 100만 원 내면 매우 큰 지출이 되고 마음에 상처받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부모님이 구두굽 때문에 심각한 열을 받다고 해서 시댁에서 계속 타들받는데 싫어. 시어머니와 한판 두고 나온 후에도 열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서 집에 와서 우울해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어요.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참으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더 화가 나는데 참아야 하는 게 뭔지, 뭘 참아야 하는지 우리가 결혼했을 때는 한 푼도 못 받은 것도 있고 심지어 아파트 옵션비 모자할 때에도 10원 한 장 안 내놓았었던 사람들인데 왜 아가씨 결혼에는 우리가 2천만 원이나 보태야 하는지. 그럴 돈이 있었으면 우리가 집에 먼저 팔았을 텐데 왜 상당한 돈을 나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싫어할 때도 못 주는데 정말 지금 이것저것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당신까지 성미를 건드리면서 소리를 질러 그냥 무시해 줄래요? 하든가 참고 있으라니까 어머 진짜 어이없다. 다른 사람 일도 아니고 당신 내 집안 일이니까 찍소리도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분명히 돈을 못 준다고 했다. 이거 우리 가전 제품 사는데 드는 돈이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남편이랑도 냉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신우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아파트 주일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집이 될 그 집을 구경하러 갔는데 집이 정말 너무나도 좋았어요. 하지만 구석구석 쌓여있는 먼지들이나 지저분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고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청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제 손으로 정성을 들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하나 청소하고 싶더라고요. 옵션도 일일이 고른 것들이라 너무나도 정이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손으로 입주 청소를 해야겠다 싶어서 두 손 걸고 청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도구도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해야 할 것들은 태고하니까 며칠에 걸려서 해야겠더라고요. 맨날 그렇게 어딜 싸돌아다녀서 우리 집도 슬슬 짐 정리해야 하지. 지금 집에 물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절대 이것들 다 들고 가려고 새로 사지 말라며 그럼 들고 있던 건 그대로 가져야지. 아휴, 지금 우리는 이사가 집 청소하느라 바빠서 그래.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더라고. 그래도 이왕이면 내 손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고 있으니까. 말리지 마. 청소아이는 그 생각을 못했네. 잘하고 있네. 직접 청소하면 훨씬 꼼꼼하게 할 수도 있지. 아무튼 짐들이 너무 많으니까 말이나 못하면 밉지 않죠. 아지는 손 하나 까다 안 하면서 이것저것 시켜대는데 오죽 짜증이 나던지. 그렇게 3일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청소를 대충 끝내놓고 마지막으로 걸레질을 한 번 더 하자는 마음이 들어서 이사갈 집으로 가서 걸레질하고 있었죠. 갑자기 문이 덜컥 열리지 않아 저는 당연히 놀라서 고꾸라지는 줄 알았죠. 현관문 비밀번호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같은 번호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찾아올 사람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올까 싶어서 겁부터 먹었어요. 뭐지? 여기에 사람 있는데? 청소하러 오신 아줌마였어요. 짐 들어야 하나요? 잠깐만요. 먼저 비켜주세요. 걸레질은 일단 방부터 해야지요. 그리고 거실로 가져다 주세요. 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짐인가요? 현재 들어온 것이 없는데 무슨 짐이 들어와요? 혹시 남편이 몰래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건가요? 심장이 쫄깃한데 갑자기 현관문에 신우가 들어오더니 시어머니가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니 정말 놀랍네요. 왜 오신 건가요? 라며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질문을 했죠. 둘 다 좀 당황해 하는 것 같아요. 이사짐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순간 어색한 듯이 하더라고요. 직감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지금 뭐 하세요? 아하니 어떤 짐들이며 왜 오늘 우리 집으로 오셨나요? 왜 우리 집에 누구의 짐인지도 모르는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아니, 제 애미야. 아직 아빠에게 말 안 하신 거요? 신이한테 결혼 선물로 주기로 했잖니. 이 짐들 전부니 신우 이 집이다. 얼른 비켜라. 뭐라고요? 지금 제가 제기로는 말이 확실해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영문을 모르겠어요. 저는 남편한테 그런 소리를 들은 적 없거든요. 나가세요. 내가 글쎄 돈 없어서 아무 지원도 못 해준다고 하길래 말이다. 내가 그러면 이 집이라도 우리 딸 결혼 선물로 달라 하니까 주기로 했는데 뭔 소리야? 우리 예비 사이가 핵심이니 집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집을 가기로 했으니까 사돈 측에서 결혼식 비용은 전부 되기로 했다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 딸이 하고 싶다던 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하게 된 것이고 서로에게 양보하면서 결정했으니 너는 청소하느라 고생했고 이걸로 결혼 선물은 퉁치는 거다. 아유, 비켜라. 얼른 기가 막혀서 진짜 말도. 소리 지르지 맙시다. 이 집은 아들의 이름으로 청약이 된 집입니다. 우리 딸이 살 것이고 우리 아들이 허락한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집을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거처를 찾지 못하면 우리 집 2층 방을 정리해서 사용할 수 있고 1층 방은 비워두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사용하도록 두 방을 나눌 수 있도록 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새로 사야 할 필요가 있고 부족한 공간 때문에 남편이 모두 계획했으니 짐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전 정말 너무나도 망치를 3개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무슨 소린지 전혀 모르겠고요. 나는 내 집을 지킬 거예요.
당장 안 나가면 경찰을 불러요. 제가 못할 줄 알아요. 당장 전화하세요. 해바라는 건 내 집도 아니고 우리 아들인데. 그리고 우리 아들이 사라고 했는데 결정 권한도 없는 내가 왜 똥꼬를 빼빼고 그래? 당장 비켜. 무슨 죄로 잡아넣을 건데? 경찰을 불러서 내가 뭐 어쩔 건데? 괜히 사람을 귀찮게 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 너야말로 손님이지. 집주인이 아니야. 내가 없긴 왜 없어요? 물을 죄가 한둘이 안 날 텐데. 아, 일단 아가씨는 내가 참고 넘어가 주려고 했는데 도무지 안 되겠으니 나랑 경찰서로 가죠. 내가 아가씨를 고소할래요. 고소를 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르며 짓거리고 있어서 아유 시어머니가 당장 비켜달라고 하자 저를 밀치고 가만히 피해 보이며 그 자리에서 보이고 있던 11시간 2시간의 불구를 넣었어요. 주소를 말하고 경찰을 부르자 시어머니와 신우는 기가 막힌 듯이 표정을 짓며 제게 삿대질하고 별지랄을 다하며 무슨 죄로 고소를 할 거냐고 조롱했죠. 저는 묵묵히 경찰을 기다렸고 15분 동안 이사짐센터 직원들이 난감해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신우를 가리키고 저는 외쳤어요. 저 사람이에요. 제게 사기친 사람 전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경찰서로 데려가 이야기를 하자 신우의 팔을 붙잡았고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소리냐며 잡히는 신우를 따라갔습니다. 뒤따라오면서 누가 사기를 치냐고 소리쳤다고 말했죠. 무고죄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대로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더니 그렇게 했죠. 그러자 저도 금방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형사들 앞에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이 내용을 설명했더니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고 식은땀을 흘렸어요. 전부 어떤 일인지 설명할게요. 신우가 사준 명품 구두가 부러졌거든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서 서두르다가 명품 매장에서 수리를 요청했어요. 소중한 신상품이었는데 그러나 직원은 한참을 보더니 죄송한데 이건 가짜 같은데요 하며 걱정시켰어요. 그게 아닌데 정말 불만족스러웠어요. 신우가 한 게 언제 뻔해졌어요. 선물로 받은 거라 난감했어요. 하지만 명품 매장 직원이 일부러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 친정 엄마가 든 가방과 제 지갑 그리고 남편의 벨트를 들고 명품 매장에 갔을 때 일일이 진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어봤지만 모든 제품이 진품이라고 주장해서 믿지 못해 사설 업체로도 확인하러 갔어요. 그 결과는 가짜였죠. 신우현이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저에게 가짜를 선물한 거였습니다. 180만 원이나 100만 원을 받아가고 230만 원짜리도 진짜와 똑같은 가짜로 명품이라고 속여줬어요. 차익은 전부 가로채고 있었지만 시댁에서 신우가 결혼하는데 돈을 달라 해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못할까봐 돈으로 준비하니까 나중에 결혼식을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신우한테 말하려는 생각이었어요. 내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내가 사다 준 것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다. 이걸 추이름으로 퉁치자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감히 아파트를 가로질러 생각하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가짜를 사서 진짜인 것처럼 판매하여 얻은 이익까지 전부 고소당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법이 참으로 제대로 된 상태죠. 신우는 경찰서에서 몇 번 더 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결혼식이 코앞에 다가왔으니 저와 합의하자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경찰서에 들락날락하며 조사를 받는 걸 예비 신랑이 알게 되면 나 진짜 죽어. 언니, 난 완전히 나가리 되는 거란 말이야. 이 사람은 원리원칙 주의자라고요. 언니, 우리 가족인데요. 내가 잘못했어. 천천히, 어떻게든 변상할게. 제발 고소 취하지 말아줘. 언니네 집도 탐내지 않을게. 나한테 한 번만 봐줘. 나 진짜 결혼해야 돼. 근데 다들 그걸 아시잖아? 고소를 한 번 취하면 같은 걸로 고소할 수 없다는 거 말이야. 막말로 남편 명인데 신우 말만 듣고 고소 취해서 망하는 거야? 만약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다들 저 멀리서 짝짝꿍까지 맞춰놓고 절대 고소 취하지 말라고 했어. 당신도 참 그렇다고. 이렇게 얼굴을 붉혀가며 사는 건 어디서 배웠나? 고소 진행할 거면 이혼해. 나랑 이혼하고 한번 콩밥 먹어보라고 그래.
이혼해서 나랑 먹어보면 그만이야? 너랑 이러게 못 살아. 가족을 등 치워서 사기치면 고소하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오는 건 뭔데? 너희가 뭘 잘못했냐고 나한테 큰 소리를 지르는 게 말이 되냐? 이혼을 하겠다고 대놓고 말한 걸 신우가 몰랐는지 다들 황당해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고 신우는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 자리에서는 사실 비밀을 숨길 방법이 딱히 없었고요. 그래도 이미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참으면 호구로만 남을 것 같아서 저한테 다가서 신우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다니다가 결국 예비신랑에게 들킨 것이었습니다. 예비신랑도 혀를 내두르며 어떻게 그런 속임수를 쳤니? 라고 물었지만 신우가 제게만 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조사하다 보니 신우가 이익을 얻기 위해 많은 짓을 했던 것을 밝혀냈어요. 회사에서 번 돈의 비례에 비해 사치를 부리고 있어서 사기를 쳐서도 수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죠. 신우는 붉어져서 상황이 커지자 예비신랑에게도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신우는 결혼식 위반으로 위약금을 내야 했습니다. 결국 찾기 힘들었던 결혼할 남자를 찾아 기쁘해하는 우리 동생이 파혼을 결심했죠.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며 이혼하는 과정에서 눈엣 가시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찾아온 너랑은 서로 좋지 않을 걸 뻔한데 각자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준비를 해야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혼한다고 인내심을 잃지 말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 완벽한 시댁에 대한 열망이 이혼을 쉽게 만들었어요. 양육권과 재산 분할은 시댁에서 풍족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재판을 받았지만 처음 범한 일이라 실현은 면할 수 있었어요. 그 대신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쪽발이가 되어 부끄럽지 않겠어요. 회사 사람들 사이에도 소문이 퍼져서 회사 생활이 힘들어져 버렸어요. 결국 그만두고 파워한 것이 소문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짜로 팔았던 것이 걸려 완전히 나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세한지 지금은 남편이든 시어머니든 시아버지든 옹기종기 모여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니 말다니 저는 재산 분할과 양육비를 받아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그동안 철이 들었는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앞으로도 저와 제 아이들의 삶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